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소위 순수 기업들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들 기업 주가 움직임 보셨나요?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죠. 네, 맞아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아이온큐나 리제트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또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회사들 말이죠. 네, 바로 그 회사들이요. 적게는 620%에서 많게는 5,710%까지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숫자로 들으니까 더 엄청난데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증거겠죠. 그랬죠.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력, 뭐랄까 혁신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신약 개발 시간을 막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복잡한 금융 모델링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낸다거나 또 지금 쓰는 암호 체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능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세상을 바꿀 기술처럼 보이잖아요. 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같은 곳에서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 15년 뒤쯤이면 이 기술이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최소 4,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8,500억 달러까지. 원화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눈부신 기대감,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할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기념비적인 위험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초기 기술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상당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위험 요소 4가지를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라는 게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는 특히 리스크 측면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투자를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막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위험은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차세대 혁신 기술을 둘러싼 버블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네, 그 패턴 말이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90년대 후반 인터넷 혁명 초기의 닷컴 버블. 이건 전설적이죠. 그렇죠. 그때 정말 인터넷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었죠. 그랬었죠. 그뿐만 아니라 인단 게놈 프로젝트 때도 그랬고 나노 기술, 3D 프린팅, 블록체인,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메타버스까지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초기에 엄청난 기대감이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그랬다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상용화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기술적 난관이 드러나면서 거품이 확 꺼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대부분 겪었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편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또 돈을 벌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기술적인 어려움들은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현실을 너무 앞서 나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그게 너무 커지면 주가는 이미 저만치 가 있는데 실제 기술 발전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혹은 아직 멀었네 하는 실망감이 확 퍼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이런 과거의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 그 조짐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그 자료 분석 결과들을 보면요. 현재 양자 컴퓨팅 상황은 과거 기술 버블의 초기 단계와 상당히 아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유사하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직 정말 초기 개발 단계라는 거예요. 연구실 수준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직 실험실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못했다. 그렇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상당한 시간이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 일부 좀 낙관적인 전문가들조차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서 아주 제한적이라도 상업적인 활용이 좀 가능해지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 5년이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네요. 당장 내년에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나 가능할지도 모르는 기술인데 주가는 이미 오늘 당장 몇천 %씩 올라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럼 현재 주가 급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지금의 주가 급등은요. 기술의 현재 가치나 실제 성과, 매출 같은 실질적인 지표보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또 상당히 부풀려진 기대감, 거의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네, 이게 바로 버블의 가장 전형적인 징후 중 하나죠. 물론 모든 혁신 기술 투자가 다 버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업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유망해 보였던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결국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미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좀 비이성적으로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이성적 과열. 네, 특히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PS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과거 어떤 기술 주기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수준의 비이성적 과열 신호일 수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은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만약 이 버블이 정말 꺼진다면 그 충격은 상당하겠네요. 네, 그 충격은 결국 고스란히 투자자들, 특히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로 이 역사적 패턴의 반복 가능성을 꼽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미래 기술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본 조달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주주가치 희석. 이건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위험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앞서 언급했던 그 4개 기업 있잖아요. 아이온큐, 리제티, D-웨이브, 퀀텀 컴퓨팅 잉크. 이 회사들 재무 상태를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전부 다 적자 상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본 자료에 나온 2025년 상반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아이온큐가 2억 3,630만 달러, 리제티가 4,150만 달러, D-웨이브 3,780만 달러, 그리고 QCI, 퀀텀 컴퓨팅 잉크가 1,850만 달러. 이게 다 영업 손실 예상액입니다. 와, 단위가 달러인데도 금액이 엄청나네요. 특히 아이온큐는 손실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데 나가는 돈, 그러니까 운영비나 연구개발비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또 핵심인 연구개발을 지속하려면 외부에서 계속 자금을 끌어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자금 수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기업들은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걸 시장에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가능성만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실적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같은 그런 전통적인 부채 조달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담보로 잡을 만한 확실한 자산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네, 결국 이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어쩌면 유일하게 확실한 자금 조달 방법은 뭘까요? 결국 주식을 더 발행해서 파는 거 아닐까요? 유상증자? 정확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것, 즉 유상증자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죠.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주식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최근에 아이온큐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이 회사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면 어떤 의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주식이 대규모로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기업 가치가 그만큼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 한 주당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결국 주식 1주당 내재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이걸 주주 가치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언큐의 20억 달러 투자 유치도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있다? 네. 물론 그 돈으로 연구 개발을 더 잘해서 미래에 더 큰 기업 가치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희석이라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언큐의 이번 대규모 유치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희석 과정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이런 자금 조달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계속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하고 또 그걸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몇 차례, 어쩌면 수십 차례의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요. 와. 네, 뭐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계속해서 희석될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정신 팔려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길게 보면 엄청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지속적인 희석 위험이 나중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다 깎아먹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초기 기술 기업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주주 가치 희석 문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기업 가치, 특히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로 평가했을 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예요. 아, 네. 밸류에이션 문제죠. 이것도 앞선 논의들과 다 연결됩니다. 일단 이 PS 비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죠? 네. 주가 매출 비율, Price to Sales Ratio, 줄여서 PS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네.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익이 마이너스거나 거의 없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0이거나 마이너스면 계산이 안 되니까. 네. 그럴 때 이 PS 비율을 통해서 시장이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PS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의 척도.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유용한 지표긴 한데요. 그만큼 한계도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이 PS 비율이라는 게 만약에 매출 성장세가 예상보다 꺾이거나 혹은 계속 매출만 늘고 수익성 계산에는 실패할 경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아주 변동성이 큰 지표거든요. 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루는 이 양자 컴퓨팅 순수 기업들의 PS 비율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저도 자료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큰 기술주 버블이라고 말하는 닷컴 버블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잘 나가던 기술 기업들, 뭐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PS 비율이 고점에서도 보통 한 30배에서 40배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가 거의 뭐 역사적인 고점 수준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현재 양자 컴퓨팅 기업들을 보면 아이언큐가 약 300배, 리제티는 무려 1400배, D-Wave는 380배, 그리고 퀀텀 컴퓨팅 잉크는 거의 9000배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9000배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요?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 거죠. 닷컴 버블 때 수십 배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지금 수백 배, 수천 배, 심지어 만 배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수치가 현재,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지금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거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아직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분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치를 잡아서 4년 뒤인 2029년, 그때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PS 비율을 계산해 봤어요. 아, 4년 뒤 미래 매출을 끌어와서 계산해도 네, 그래도 여전히 PS 비율이 30배에서 90배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30배에서 90배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래의 가장 장밋빛 전망. 정말 회사가 예상대로 잘 성장했을 경우를 가정해도 그때조차도 여전히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래 실적을 다 반영해도 여전히 역사적 고점 수준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고평가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런 수준의 PS 비율은 단 한 번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고평가되는 걸까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저금리 환경에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넥스트 빅싱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망,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 같은 것도 작용했을 거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현재 가치와는 동떨어진 수준으로 주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일부 기업들은 사실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직 정말 미미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로지 미래에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물론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기대 수준을 훨씬 넘어선 과열, 심하게 말하면 광기에 가까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버블 붕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지표가 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 가치, 즉 실적과 수익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PS 비율은 언젠가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PS 비율 정말 꼭 기억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이건 또 어떤 맥락인가요? 네,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현재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브라켓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요. 아이온큐나 리게트 같은 이런 순수 기업들이 만든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이게 어쩌면 거대 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약간 간을 보는 거다,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종의 탐색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단순히 남의 기술을 빌려서 서비스하는데 만족할 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7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초거대 테크 기업들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뭔가요? 뭐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자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천문학적인 자금력은 뭐 기본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죠. 연구개발 인력풀이 엄청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미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아놓은 그들의 인프라,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기반. 그렇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이미 탄탄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체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 정말 막대한 자본과 최고의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가진 경쟁 우위가 거의 불공정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수준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IBM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 왔어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런 뉴스들을 본 것 같습니다. 뭐 큐비트 개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의 AI 서비스,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서비스에 양자 컴퓨팅을 붙여서 더 강력하게 만든다.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존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양자 컴퓨팅 접근성을 추가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사의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이 양자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순수하게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회사들은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는데요. 네,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 즉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기존 고객 기반까지 다 갖춘 거대 기업들의 공세는 자본도 부족하고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도 없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혹시 이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거대 기업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전체 양자 컴퓨팅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뭐 기술 표준화라든지 생태계 확산 같은 데 기여해서 결국에는 이 순수 기업들에게도 뭔가 M&A나 기술 협력 같은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시각 말이에요. 네, 물론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델 같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쟁의 무게추가 결국 거대 기업 쪽으로 확 기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대 기업들이 가진 그 막대한 자본력, R&D 규모의 차이, 시장 지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생태계와의 통합 능력, 이런 것들에 밀려서 결국에는 M&A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정한 틈새 시장으로 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M&A 대상이 되는 것도 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 않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엑싯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M&A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고요. 또 모든 기업이 M&A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에서 밀려 그냥 사라지는 기업도 많을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특히 최근 AI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압도적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만약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정말 위협적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컴퓨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거의 장악했잖아요. 만약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GPU 기술력과 쿠다 같은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혹은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구도인데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기술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양자 컴퓨팅 순수 기업 투자에 내재된 4가지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첫 번째는 과거 인터넷, 게놈, 나노, 3D 프린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수많은 혁신 기술들이 초기에 겪었던 버블 붕괴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위험이었습니다. 기대감이 현실을 너무 앞서 나갈 때 발생하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시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 기업 대부분이 심각한 재무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서 운영과 연구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존 주주 가치가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은 필수지만 그 방식이 주주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들 기업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죠. 네,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다 끌어와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막강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능력, 그리고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고객 기반, 생태계를 갖춘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 경쟁에서 순수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이었습니다. 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골리앗들과의 싸움이죠.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가진 혁신적인 잠재력,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분명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정말 제2의 인터넷 혁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면에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라는 화려한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이런 근본적이고 또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이런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내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정말 금물이고요.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이신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나 화두를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정보도 비대칭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일시적인 과대 광고, 소위 말하는 하이프와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진정한 기술적 돌파구를 알리는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이프와 진짜 혁신을 구분하는 법이라. 그렇죠.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역경과 위험들을 다 딛고 결국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이 딱 하나 혹은 소수 나타난다면 그 기업은 과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혹시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와,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되겠네요. 네, 정답이 있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깊이 탐색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 시대를 준비하고 또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투자 위험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